안녕하십니까. 강사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평화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연관시켜서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화, 한문인데요. 영어로는 peace라고 하죠. 평화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 파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파셈이라는 것은 협정, 평화 조약, 평온, 전쟁의 부재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파셈은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팍스, 평화의 여신 에이레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강한 나라, 강력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안정을 꾀하는 것,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단어는 그래서 평안, 화평, 안식, 평온, 번영, 나아가서는 건강, 충만함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데요. 평화라는 것을 한자어로 살펴보면 싸움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이 평등하게 돌아갈 때, 즉 한편으로는 또 정의로운 평화라는 개념으로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할 때 평평할 평자에다가 이 화자가 보면 벼화자의 입구자로 되어 있는데, 즉 곡식이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것,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곡식이 지급되는 것, 공평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정의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정의로운 평화 이렇게도 개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평화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충돌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앞서서 아까 강한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평화는 안정이 되어서 평화로울 수는 있겠지만 강력한 나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에서 아래로의 어떤 그 수직적인 그리고 강력한 나라가 다른 여타의 어떤 그 개인이나 혹은 단체들을 강력하게 규제, 통제하는, 그래서 과연 그게 평화일까라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나아가 그래서 각 수준별로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대립되는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 평화,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폭력, 아니면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폭력, 저는 오늘 평화와 교육 연관돼서 특히 공간으로는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폭력, 간접적인 폭력, 그리고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 폭력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하면 가시적으로 무언가 보이는 명백한 폭력 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하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폭행한다든가, 나아가서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해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직접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간접적인 폭력은 사회 구조나 지역 관계 등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아까 앞서서 인위적인 폭력과는 조금 대립되는 개념이죠. 의도치 않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의도하지 않게 발생되는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폭력이라 함은
사회 구조, 즉 정치적인 억압을 가한다든가 경제적으로 착취를 가한다든가 해서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사회 구조에 의한 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나 사회 구조가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폭력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정상화하는 문화적인 규범, 가치, 신념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력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 작년, 특히 올해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학교 폭력, 그리고 교사들의 집회, 그로 인한 학교 인권, 학생 인권 조례, 그래서 이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 먼저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좀 살펴보면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것은 요 드라마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베스트 작가죠. 인기 작가인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발표되기 전부터도 관심이 뜨거웠는데 이 넷플릭스의 시리즈입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지고요. 파트 1은 2022년 12월 30일에 공개가 됐고 파트 2는 이어서 23년 3월 10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되자마자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아시아권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순위에서도 주간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로 말미암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특히 이 학교 폭력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을 제고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사회 각 계층에서 연예인들이라든가 인플루언서들 또 정치권 인사들까지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인해서 퇴출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나는 이런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를 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태국에서는 타이 더 글로리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다는 우리 미투가 해시태그를 달면서 그것이 전 세계에 이제 파급력을 미쳤던 것처럼 태국에서는 타이 더 글로리라는 해시태그 운동으로 학교 폭력의 어떤 그 피해, 가해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것들이 태국 내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을 당했던 한 여학생의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상에서는 그 피해자가 결국 복수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자칫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그럼 복수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것을 인식한다 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이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어떤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6년 실제로 한국에서 발생했던 충북 청주 여중생 고대기 사건 여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거죠. 그래서 2006년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로 20여 년 동안이나 상습 폭행을 당하고 드라마에서도 그 소재로 나왔던 미용기구인 고데기를 가지고 그 피해 학생의 팔을 찢어서 화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더글로리 이전에 2021년 배구 선수 쌍둥이 형제였던 이다영, 이재영
이 자매의 그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 스포츠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결국 이 자매는 국내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학폭을 시인을 하고 그리고 그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결국은 이제 국내를 떠나게 되죠. 미스트롯이라고 해서 우리 뭐 그 채널 A에서 미스트롯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인데요. 미스트롯에 굉장히 유력했던 결승 후보자였던 진달래는 결국 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다가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폭로가 되면서 결국 프로그램 준결승 전날 자진하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최초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씨는 아들의 그 학폭 사건으로 말미암아 임명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들의 학폭 사건이 언론에 이제 폭로가 되면서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서울대에 붙었던 대자보입니다. 여기 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좀 내용을 읽어보면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의 3만 수사경찰을 총지휘하는 자리이다. 윤석열은 이 중요한 자리에 다시 한번 검사 출신 정순신을 임명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순신의 아들이 학폭의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서울대에도 이 화살이 꽂혔던 그런 사건입니다. 앞서서 학교폭력의 가해로 인해서 뭐 연예계에서 퇴출됐던 뭐 그런 혹은 또 여기 정치권 금방 정순신 수사본부장의 그런 일화를 소개했다면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 인물들은 본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음을 고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기 가수인 아이유라든가 전소민 씨가 있고요. 그리고 강다니엘 역시도 어렸을 때 본인이 왕따를 당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최근 굉장히 핫한 그 여행 유튜버죠. 곽튜브라는 이 곽튜브는 본인이 학교폭력을 초중고 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음을 고백했었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고 그 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학교폭력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학교폭력은 학교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킨 모든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놀리고 험담하거나 협박하는 언어폭력, 그리고 심리적인 폭력, 그리고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신체 물리적인 폭력, 집단 따돌림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약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학교폭력 상담 전화 우리 117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문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샵 0117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위.go.kr로 신고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지금 이 해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2013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의 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초록색이 초등학교, 주황색이 중학교, 파란색이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 급별로 학교폭력 피해를 응답한 그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가 더 응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단계에, 즉
학생들의 연령이 어린 낮은 수준의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학교 폭력이 더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게 강도가 세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빈도가 더 잦아서 그 피해가 크다라는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실태조사의 결과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은 우리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권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일단 인간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은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권리, 평등해야 될 권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차별당하지 않고 평화로울 권리,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 권리, 교육권, 이렇게 다양한 권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침해를 받는다든가 차별을 당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다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폭력은 인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적인 다양한 권리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인권의 요소에 침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존엄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요즘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그 다양한 다문화권 학생들이 있는데요. 내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나라 이름을 해서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 표현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을 얘기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내 멋대로 교통카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뭐 과자를 사고 게임 결제를 하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해치는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 원치 않는데 협박을 하면서 그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권도 굉장히 침해되는 경우가 많죠. 집단 괴롭힘, 따돌림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은 권리적인 측면과 책임적인 측면을 같이 살펴봐야 되겠는데 학생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의무라 함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책임에 해당하는 이 의무를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이 너무 심각해지고 다양해지고 이게 문제시 되니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지정을 했습니다. 약칭 학교 폭력 예방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학교 폭력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1호부터 9호까지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서면 사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접촉 금지를 시킨다든가 협박 금지, 보복 금지 이런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봉사를 실시하는 것, 학교가 교내가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그다음 좀 더 이제 그 학교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출석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한 학급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는 안전의 위험도 있고 심리적으로 어떤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급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학,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처분이 바로 퇴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더글로리의 영향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결국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과 보존 기관을 개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존 기간이 2년이었는데 4년으로 강화를 했고, 그리고 졸업 후에 이 2년 동안 보존했던 것을 4년으로 아무런 예외사항 없이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으로 보존하도록 좀 더 이 강력하게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그런 개선안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은 우선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예방책이 더 필수적이지만, 만약 피치 못하게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 일단 교사와 부모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 학교 내부의 감시 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신고를 꺼려하는 그런 불편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학교 폭력의 어떤 가해자라고 하면 법적인 제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를 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의 당사자인 학생,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양측을 다 포괄하는 것이겠고요. 학생, 그리고 이들이 아직 미성년자다 보니까 보호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들, 그리고 교사라든가, 그러니까 담임 교사도 되겠고, 뭐 이 담당하는 상담 교사도 되겠고, 또 그리고 그 학교의 최고 관리자인 관리자들, 그리고 교육청, 관할 교육청. 그래서 신속하게 학교 폭력을 처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올해의 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는 바로 교권 침해 그리고 교권 보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올해 7월에 서울에 있는 서희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교사의 사망 사건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이 서희초 교사 이후에 많은 교사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이러한 교사들의 사망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망 교사들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교권을 보호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교사들 스스로가 이런 보호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2023년 8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나갔고, 결국 2023년 9월 4일 이 날은 이 서희초 교사의 49제 날이었는데, 이때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교사들의 어떤 집회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교권보호4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휘법, 교육기본법, 이런 이 4개의 법들을 개정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학교폭력 예방법도 개정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희초 교사가 사망했었을 때 각계에서 이 추모하는 이 분위기, 그리고 그 학교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포스트잇 메모지들, 그리고 교사들이 교권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수차례에 점점 굉장히 그 인원도 전국적인 규모에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교사들이 교권에 대한 침해 행위, 그러면서 교권에 대한 보호, 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혹은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전국에는 16개의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현재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곳은 6개 교육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제주시가 해당이 됩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 복지,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학생인권 조례라 함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서 모든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이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좀 더 살펴보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학생인권 조례의 원래 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너무나 오남용되고 있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학생을 교육하거나 생활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를 보강한 또 다른 어떤 조례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면 그러면 학생인권 보호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그리고 과연 이 교권 침해 이것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일까?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스스로 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인식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는 다른 문제이다. 이것을 같이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별 다른 의미를 살펴보지 않고 봤었을 때는 교권과 학생인권 이 과연 이게 배치되는 개념일까? 그리고 특히 교권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교권이 교사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교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권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권, 교사의 권위를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 교사들이 교사들의 그 교권 침해를 이야기하면서 교권 보호, 교권 보장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교권은 교사의 교육권 내지는 학생 인권과 대응되는 교사 인권 내지는 교사의 노동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권과 학생인권 조례를 배치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권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권 침해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반 이상을 차지한 교권 침해는 악성 민원 제기입니다.
57.8%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 뒤를 잇는 것이 폭언과 욕설입니다.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 또는 수업방해가 14.9%입니다. 그리고 폭행은 6.3%, 마지막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해 볼 부분은 악성 민원 제기입니다. 앞서 서희초등학교의 사망 교사의 경우도 그렇고 뒤이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교사들의 사망 사건의 경우에 상당수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순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교권 침해의 제1원인은 학부모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응답 2순위는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입니다. 학생인권이 물론 중요하다라고 교사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교사의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 3순위는 교권, 즉 전문직 교원이라는 이 교사로서의 특성, 이것을 이러한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인 판단, 이것을 3순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관하는 학교 관리자를 지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의 경우에 교권 침해의 1순위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입니다. 다음으로 2순위는 학교 교육 내지는 교원에 대한 학생이나 보호자의 불신입니다. 즉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혹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혹은 교사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3순위는 학부모 처벌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위의 차이는 보이지만 어쨌든 교사나 학부모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통적인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권을 정상화시키고 교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려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을 이야기하려면 꼭 언급해야 될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 활동을 일종의 서비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교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수요자, 그 교육에 대한 그 수요자는 학생 내지는 학부모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이런 효율과 선택의 문제로 보다 보니 이 3자 간의 원만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들 관계 속에서 균열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권과 학생인권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공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공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또 각자 그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그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권 침해의 1순위로 지적하고 있는 민원 제기. 물론 민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상습적이고 악성 민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것이 바로 이 학부모 역할입니다. 우리는 부모 내지는 학부모, 과거에는 또 학부형이라고 많이 불려졌었고 때론 또 보호자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부모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은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해서 마치 학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의 그런 이미지로서 학부모를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학부모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러나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또 학부모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는 표현 자체에서 맘충이니 헬리콥터 맘이니 또는 돼지 엄마니 이 용어 자체에서도 벌써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라는 것이 단지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해서 학부모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이미지라는 것이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부모라는 역할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학교다. 우리가 공교육의 정상화 얘기하면서 교사들의 역할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모교육, 가정교육 이런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에 비등교하면서 그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부모의 역할들이 그때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었죠. 그래서 부모는 교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학교 교육에 너무 기대기보다는 부모들 스스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학부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래서 어떤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인권 조례 이렇게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간에 상호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관계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화라는 주제와 공교육, 학교, 교사 이 부분을 볼 때 결국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 말 그대로 평화로운 학교, 정상적인 공교육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한국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 문제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성적 지상주의,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 즉 과도한 경쟁 교육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 3자, 즉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왜곡된 관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강조하는 인성교육, 그것이 아주 절실하게 요청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작년, 재작년 굉장히 뜨거운 사회 이슈였던 이 학교 폭력, 우선은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법적인 제재,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대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 양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권이라고 하면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를 크게 포괄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교사의 교육권, 교육할 권리를 명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공관과 연대를 통하여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래서 이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